네, 안녕하세요. K중개사 시험연구소 횟수공법 쪽집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용도구역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지금까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래서 이거를 지구역, 구역 이렇게 순서를 암기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 용도구역에는 개발 제한구역,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이렇게 8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것이 용도구역에 해당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용도구역에 해당되는 거는 당연히 다 이렇게 구역자가 뒤에 붙어 있어요. 앞서 살펴본 용도지구는 뭐 경관지구, 취락지구, 방제지구와 같이 다 지구자가 붙어 있죠. 어쨌거나 여기에 그러면 어떤 구역들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게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첫 글자를 따서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개, 도시, 수도, 복합적이고 입체적이어야 한다. 개도시 수도는 구역질나게 하면 안 되겠죠. 개가 많이 활동적이기 때문에 개도시 수도는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용도구역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앞서 살펴본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이것도 강화 또는 완화예요.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의 도모, 혁신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활용의 촉진,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해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결정권자가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개발 제한 구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게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또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혹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서 보안상 도시 개발의 필요를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 제한구역 안에서 행위 제한은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걸 정식으로 줄여서는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그랬죠. 개발제한구역법으로 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개발제한구역법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직접 지정할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국방부 장관의 요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는 것,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라는 것,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여기 이제 도시잖아요. 도시니까 이걸 거꾸로 하면은 시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기억을 해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지역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는 것이지 농지의 개발을 제한한다, 원래 맞지가 않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여기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시험이 많이 나오죠. 자, 이 시가와 조정구역이란 건 무엇이냐면은 시가화를 더 진행되지 않도록 이제 뭔가 제한을 해서 그걸 조정하는 거예요. 시가화를 약간 시기를 조정한다, 그런 개념으로 뜻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즉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이게 중요해요. 일정 기간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 그런 지역을 시가와 조정구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곳은 어디에 보통 지정이 되냐면은 도시와 농촌 지역의 중간지대에 위치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무분별하게 도시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일정 정도 농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완충 지역을 하는 지역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린벨트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린벨트와는 정확한 같은 내용은 아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권자를 알아보면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원칙부터 보면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 중에서 정한 기간 동안
그러니까 10년이 될 수도 있고요. 15년이 될 수도 있고요.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하여 시가화를 유보할 수가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그 기간을 정하는데 여기서 5년 이상 20년 이내라는 그런 말의 뜻은 20년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시가화 유보 기간은 최대 20년이다 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시가화 유보 기간은 20년 이내에서 정한다 라고 하면 1년부터 4년까지 기간도 이 말에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틀린 말이죠. 물론 당연히 3년인 말도 틀린 거고요. 15년이란 말은 맞죠. 자, 30년이란 말도 틀린 말이고요. 5년 이상 20년 이내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시가화를 유보한다라는 말, 이 유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어떤 일을 당장 처리하지 않고 나중으로 이렇게 미룬다, 유보한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말 그대로 시가 조정구역을 딱 설정을 해가지고 그 지역이 시가화가 되는 것을 뒤로 미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20년 이내를 좀 더 머릿속에 확실하게 담기 위해서 시가라는 게 시가가 있더라고요. 몬테크리스토라는 시가가 있어요. 520 시가가. 자, 이거를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520, 5년 이상 20년 이내 그 숫자를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몬테크리스토 520 시가. 네, 시가를 한 대 딱 피우시면 머릿속에 더 520 시가가 박히겠지만 그럴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시가와 유보 기간을 5년 이상에서 20년 이내까지 정하는데 시도지사가 어쨌든 숫자를 정할 겁니다. 10년이든 15년이든. 그런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런 앞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것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시가와 유보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다 그러면 끝나면은 실효 효과가 없어지는 때가 오는데, 실효 시기는 언제냐? 그 시가와 유보 기간, 5년 이상에서 20년 이내에 숫자가 정해지겠죠? 그것이 끝난 날의 다음 날 그 효력을 잃습니다. 실효됩니다. 자, 그래서 헷갈리지 않아도 될 게 시가 유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이지 무슨 시가 유보 기간의 종료고실 다음 날 그럴듯한데 그게 아닙니다. 시가와 유보 기간을 10년 정했으면 그 10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효력을 잃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가와 유보 기간이 실효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렇게 좀 뒤로 미룬 시간이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는 개발 가능 지역으로 바뀐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까지 잘 캐치를 하시면 되겠고, 이 경우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가와 조정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그 안에서 뭔가 이제 제한이 들어가겠죠. 뭘 하지 못하게 어떠한 행위 제한 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딱 원칙적으로는 그 안에서 새로운 개발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그렇다고 완전 스탑되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으면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허가 없이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허가 없이도 할 수 없는데 신고로 가능하다라면 틀린 말이 되겠죠. 신고보다 허가가 훨씬 더 강력한 행위이기 때문에 허가 없이 가능한데 신고로 가능하다라는 말은 말이 앞뒤가 안 맞죠. 혹은 허가, 신고 없이 가능하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모든 것을 스탑시킬 수는 없죠. 도시군 계획사업 같은 공적인 사업은 하도록 해줘야 되고요. 도시군 계획사업 외의 개발행위도 이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군 계획사업 같은 경우 이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의 도시군 계획사업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의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and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해서, 주민 요청이 아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만 시행할 수 있어요. 자, 뭐라고요? 이 조건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 상황에 따라서 조건이 맞으면은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데, 어떤 조건이야? 첫 번째,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 and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것. 자, 국방상이라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청하겠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고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 조정구역의 지정 목적에 달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그러한 도시군 계획 사업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또 도시군 계획 사업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의 개발 행위도 일정 경우에 따라서 이제 허가를 받아서 그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서 가능한 건축행위, 신고가 아닙니다. 이 농업, 임업, 어업용 건축물 중에서 쭉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관리용 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포함해서니까요.
포함해서니까 만약에 기존 건축물이 이미 33제곱미터라면은 더 이상 뭐 추가를 할 수 없는 거죠. 포함해서 33제곱미터 10평 이하인 것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되게 빡빡하죠. 이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됐다는 것은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집가 상승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국토계획 차원의 입장에서는 너무 도시가 이렇게 팽창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렇잖아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얻는데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까지 문제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주택의 증축을 경우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데 다만 단서가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해서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30평 정도,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공익시설 및 공용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기타 경미한 행위, 임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형질 변경, 토지의 합병 및 분할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기면 3-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당연히 수산자원이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요청을 받아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추가된 도시혁신구역.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이런 것들을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해요. 공간 재구조화 말할 때 도복 입체 나왔었죠? 네, 그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도시혁신구역이라고 하고요. 지정 대상을 보면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권자가 요 밑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지역이냐?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도시군 기본계획이지 관리계획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요 기반 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도시혁신구역의 내용을 보면은 주요 기반 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이제 건축선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이 건축선이라는 것은 건축법에서 도로와 이 건축물의 경계선의 구획을 설정하는 그러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건축법에서 존재하는 내용인데 이게 이슈가 되는 게 보통은 이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 파트에 있는 성장관리계획이든 도시혁신계획이든 건축선이 안 들어가요. 건축선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그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내용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슈가 되는 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앞으로 살펴볼 텐데요.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내용이 건축선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구단위 계획은 특정 섹터, 비교적 작은 부분에 건축물을 어떻게 지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건축선이 들어간다. 그게 이제 특징적인 것이고요. 나중에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시혁신구역도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고요. 자, 그리고 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결정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되는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되고요. 공간 재구조 계획에서도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원래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서는 30일 이내였잖아요. 그런데 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 중에서 도시혁신구역은 10일이라는 것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 도시혁신구역은 기타 어떤 시료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 등에 관한 다른 특별한 규정이 별도로 없으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규정이 준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은 3년 이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똑같이 도시혁신구역도 지정이 되면은 3년 내에 도시혁신계획을 결정 고시해야 됩니다. 자, 이게 53페이지에 있는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도시혁신구역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주부의 배치,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및 대지 조성 기준, 공개공지 등의 확보, 부설주차장의 설치, 학교용지 조성 개발 기준,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혁신구역에 미술작품을 설치를 하는 주부,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 알고 보니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및 대지 조성 기준, 복대차고 공부하는 공개 공지 확보, 부설 주차장의 설치, 학도였다, 학교 용지의 조성 개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이런 거는 시험 전에 다시 두세 번 정도 암기하고 가면은 만약에 문제 나오면은 외우면 맞추고 못 외우면 틀리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포기하기에는 좀 아까우니까 시험 전에 한번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도시혁신구역은 뭔가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구역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뭔가 원래 건축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혁신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이 특례사항을 적용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 자연스럽게 읽혀야 되고요. 그래서 이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봐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합용도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복합용도계획이란 주거, 상업, 산업, 문화, 의료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이 융복합된 말 그대로 융복합된 공간의 조성을 목적으로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별 구성 비율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공간 재고 조합으로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간 재고 조합으로 결정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도, 복, 입체로 입어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중에 이제 복합용도구역을 살펴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이 도시군계획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설을 입체적, 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그러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지역이냐? 도시군계획시설 준공 후에 10년이 경과해버렸어요. 그래서 해당 시설의 개량 또는 정비가 필요한 경우 혹은 주변 지역 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반 시설을 좀 복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경우 또 첨단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기반 시설 구축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 도시군 계획 시설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입체 복합구역을 지정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되면은 건폐율과 용적률은 해당 용도 지역별 최대 한도의 200% 이하까지 좀 늘려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배로 더 확장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필요한 사항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둘리상의 용도 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이 이제 도관 농자 있었잖아요. 도시지역도 주상공로기지. 대지가 어떤 큰 대지가 있는데 이게 꼭 뭐 주거지역, 전부 주거지역으로 형성된 것뿐만 아니라 주거지역과 일단이 이제 상업지역이 이렇게 걸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하나의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2개 이상의 용도지역 혹은 용도지구 혹은 용도구역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의 대지가 한쪽은 방화지역, 한쪽은 고도지구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방화지구, 고도지구가 이렇게 걸쳐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살펴보는 거고요. 토지 관련 규정과 건축 관련 규정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토지의 경우는 대지의 각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또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있는 토지 경우는 660제곱미터이고요. 이런 경우라면은 대지 전체를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상업지역이 33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300제곱미터 정도 된다 할 때는 이 토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때는 이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는 거고요. 33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33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이제 각각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 건폐율과 용적률 보면은 초과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서 각 용도 지역 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가중평균값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거지역에 대한 건폐율, 상업지역에 대한 건폐율을 각각 구한 다음에 그것을 가중평균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지역에 필요한 건폐율이 이 지역에 맞는 건폐율이 계산되어서 나오는 거죠. 건폐율은 건대에서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은 연대에서 연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즉 그러니까 건폐율은 대지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을 말하는 거고, 용적률은 이 대지에서 연면적이라는 것은 건축 바닥 면적의 합을 말하잖아요. 그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용적률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요, 용적률이 100%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대지 면적이 400제곱미터라고 그러면은 연면적도 400제곱미터라는 거죠. 건축물이 만약에 2층이라고 그러면은 각 층의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일 때, 그럴 때 400분의 400이 돼서 곱하기 100 하면은 용적률이 100%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용적률이 150%라는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겠죠. 건축물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인 3층 건물일 때, 이럴 때 연면적이 600이 되는 것이고요. 대지 면적이 400이 되니까 곱하기 100 하면은 150%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 관련 규정을 보면은,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 지역 등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 고도지구에 건축물이 걸치는 경우에는 고도지구가 더 강력한 겁니다. 그게 면적이 크든 작든. 그래서 그 고도지구의 제한이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면적이, 고도지구의 면적이 크든 작든 이렇게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그리고 또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도 방화지구가 훨씬 더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는 곳이니까 이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되는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다만 만약에 이 건축물이, 큰 건축물이 있는데 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화재가 나도 이 방화벽을 통해서 커버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 방화지역 외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규정은 그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런 말입니다. 불이 안 넘어가니까 그 밖에 있는 방화벽 외에 그런 곳은 원래 자기의 그런 구역, 지구, 지역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그리고 또 녹지 지역에 걸치는 경우는, 위에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처럼 녹지 지역은 규제가 그렇게 심한 곳이 아니에요. 약간 좀 반대 상황이 연출되는데요. 어떤 상황이냐? 하나의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위의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걸쳐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각각 녹지지역, 준주거지역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만약에 이 녹지지역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그런 경우는 이거 무시하고 그냥 전체를 준주거지역으로 규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잘 이해하시고요. 또 이제 또 헷갈리게 하는 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고도지구,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위에 가 나에 따른다. 이 말은 뭐냐면은 각각 고도지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도구역에 대한 사항들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반시설 및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단시간에 원하는 점수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